나는 황순환이다. 올해로 85, 평생을 의사로 살았다. 병원 침대 곁에서 수많은 환자의 마지막을 지켜보았고 죽음을 두려움이 아닌 이별로 받아들이는 법도 익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철저히 무너졌다. 내 안에 내 인생의 전부였던 그녀를 나는 지키지 못했다. 그녀의 마지막은 조용했다. 아무런 징조도 경고도 없었다고 나는 믿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녀는 분명 여러 번 신호를 보냈다. 단지 내가 듣지 않았을 뿐이다. 그때 나는 너무 바빴다. 외래 진료, 학회, 논문,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병원의 일상 속에서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아채지 못했다. 그녀는 어느 날부터인가 아침에 늦게 일어났다. 예전엔 늘 해뜨기 전 부엌에 나가 커피를 내리고 나를 깨우며 여보, 일어나요. 오늘도 바쁜 하루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라며 환하게 웃어주곤 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어느 순간 사라졌다. 커피는 더 이상 향긋하게 퍼지지 않았고 부엌엔 조용함만이 남았다. 그때 나는 그저 이렇게 생각했다. 나이가 들었으니 그럴 수도 있지. 어제 피곤했나 보지. 그냥 한두 번 그런 날도 있는 거지. 하지만 그것은 단지 게으름이 아니었다. 그녀는 나에게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 이제 힘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아. 그러나 나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나는 환자의 몸에서 나타나는 미묘한 징후를 누구보다 잘 알아챘다. 식욕 저하, 혈압의 변화, 손끝의 미세한 떨림조차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정작 내 아내의 눈빛이 흐려지고 손에 힘이 빠지고 식탁에 앉아도 밥을 다 먹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무감각했고 무지했고 어쩌면 무관심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다. 예전엔 하루에도 몇 번씩 내 이름을 불렀고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며 이웃집 소식에 대해 내게 이야기하곤 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침묵했다. 소리내어 웃는 일도 드물어졌다. 나는 그저 그 조용함을 평화라고 착각했다. 말이 없는 건 그냥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다. 그러다 그날이 왔다. 평소와 다름없이 잠들었던 그녀는 다시는 눈을 뜨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흔들었다. 이름을 불렀다. 심폐소생술을 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내 손끝에서 느껴지던 온기는 점점 사라졌고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신호를 놓쳐왔는지를. 아내는 죽음의 길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길을 함께 걸어주지 못했다. 장례식 날 나는 병원 동료들과 가족들 앞에서 침묵했다. 그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 나는 의사였다. 수천 명의 환자에게 희망을 이야기했고 수많은 이별을 지켜보며 슬픔을 덜어주었다. 그런데 내 아내에게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자문했다. 내가 조금만 더 주의 깊게 그녀를 바라보았더라면, 그 작은 변화들을 소중히 여겼더라면 결과는 달라졌을까? 아마 죽음을 막을 순 없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나는 그녀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 걸어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녀의 손을 잡고 마음을 나누며 작별을 준비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녀가 떠난 지 3년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그날 아침을 반복해서 떠올린다. 그녀의 손끝이 서서히 차가워지던 순간 나는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때 다짐했다. 다시는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이제 나는 그 이야기를 당신에게 전하고자 한다. 당신이 놓치지 않기를 바라며 당신의 부모, 배우자, 혹은 친구가 보내는 조용한 신호를 무시하지 않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나는 당신에게 죽음을 앞둔 이들이 남기는 5가지 신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이야기는 단순한 의학 정보가 아니다. 그것은 사랑을 지키기 위한 한 인간의 고백이며 간절한 부탁이다. 제발 나처럼 후회하지 않기를. 아내가 처음으로 피곤하다고 말한 날이 있었다. 그 말은 너무도 평범해서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 당신도 이제 나이 들었나 보네. 오늘은 푹 쉬어요. 하지만 그 말이 그녀가 내게 보낸 첫 번째 신호였다는 걸 나는 너무 늦게야 깨달았다. 그녀는 예전과 달랐다. 분명 달랐다.
아침이면 먼저 일어나 창문을 열고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끓이던 사람이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인가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해가 중천에 떠도 침실 문은 조용했다. 나는 그저 요즘 잠이 부족했나 보지 라며 넘겼다. 그러나 그 변화는 단지 피로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는 하루하루 무언가를 내려놓고 있었다. 눈을 뜨는 것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점점 부담스러워졌던 것이다. 삶에 대한 의욕, 사는 일에 대한 본능적인 끌림이 아주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던 것이다. 병원에서 나는 그런 환자들을 종종 보아왔다. 80을 넘긴 노인들이 말없이 앉아있는 모습, 뭔가를 하자고 해도 그냥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그 눈빛. 처음에는 단순한 우울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였다. 나는 한 환자를 떠올린다. 이름은 김영수. 당시 81살이었다. 그의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뒤 그는 집에서 홀로 지내며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다고 한다. 병원에 처음 내원했을 때 그는 의자에 앉아 거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식사는 괜찮으셨냐는 질문에 그는 작게 말했다. 그냥 안 먹었어요. 왜요? 라고 묻자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이렇게 말했다. 그냥 먹고 싶지가 않아요. 뭘 해도 귀찮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의 말은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의욕의 저하, 삶을 붙잡고 있던 끈이 점점 느슨해지는 징조였다. 몸이 보내는 첫 번째 신호.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살아갈 수 없어. 준비하고 있어. 그렇게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의 끝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신호를 그냥 지나친다는 데 있다. 나 역시 그랬다. 내 아내가 아침에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고도, 식탁에 앉아 말없이 밥을 먹는 것을 보고도, 전에는 그렇게 즐겨보던 드라마를 틀어줘도 아무 반응이 없는 것을 보면서도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생애의 마지막 여정을 걷는 사람들은 아주 작은 방식으로 신호를 보낸다. 그들은 이제 곧 떠날 것 같아요 라고 말하지 않는다. 대신 그들은 조금 더 오래 침대에 머물고 말이 줄고 웃음이 사라지고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는 시간이 짧아진다. 그리고 우리는 그 조용한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며. 그러나 삶의 끈은 그렇게 조용히 소리 없이 풀려간다. 아내는 점점 말이 없어졌다. 식탁에 앉아도 나를 바라보지 않았다. 내가 그날 외래에서 어떤 환자를 만났는지, 점심을 먹었는지, 예전 같으면 꼬치꼬치 물었을 그녀가 그날은 그냥 고개만 끄덕였다. 나는 그런 변화에 둔감했다. 아니, 어쩌면 나 스스로도 그 침묵이 편했는지도 모른다. 고요한 식탁, 무난한 대화, 복잡한 감정 없이 흘러가는 하루. 나는 그렇게 익숙한 일상에 안주하고 있었고, 그녀는 그 일상 속에서 조용히 사라지고 있었다. 지금 와서 가장 마음에 남는 건 그 눈빛이다. 아무 말 없이 나를 조용히 바라보던 그 눈빛. 당신은 모르겠지. 나 지금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는 걸. 그렇게 그녀는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의욕이 사라진다는 건 단순히 게으름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살아가겠다는 본능의 소멸이다. 그 시작은 조용하지만 그 끝은 너무도 명확하다. 움직이지 않고, 말하지 않고, 먹지 않고, 결국에는 살아있지만 죽은 것처럼 하루를 버티게 된다. 나는 여러분에게 꼭 말하고 싶다. 만약 요즘 사랑하는 부모님이 혹은 배우자가 예전보다 말수가 줄어들고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만 있고 무언가 하자고 해도 귀찮다고 말한다면 그저 나이 들어서 그래 라고 넘기지 말라고. 그것은 어쩌면 그들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지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아침 햇살을 함께 맞이하기. 함께 손을 잡고 산책하기. 함께 식탁에 앉아 대화를 나누기. 삶의 리듬을 다시 느끼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희망의 불씨다. 말을 걸어라. 기다려라. 대답이 없더라도 포기하지 마라. 침묵 속에도 감정은 살아있다. 그리고 그 감정을 흔들어 깨우는 것은 결국 누군가의 따뜻한 목소리뿐이다.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너무 늦게 알아버렸다. 하지만 당신은 아직 기회가 있다.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하겠다. 삶의 두 번째 신호, 식욕의 상실에 대해. 아내는 원래 음식을 잘 먹는 사람이었다. 큰 체구는 아니었지만 식사 시간만 되면 꼭 따뜻한 국을 끓이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한 공기를 정갈히 차려냈다. 그리고 늘 나를 불렀다. 여보, 밥 먹어요. 그녀의 그 말 한마디는 하루의 중심이었다. 피곤한 날도, 슬픈 날도 그 말에 나는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녀는 식사를 먼저 차려놓지 않았다. 간단히 먹자며 국 대신 물만 끓였고 밥 대신 과일 몇 조각을 내놓았다. 처음엔 무심코 지나쳤다. 요즘은 간단한 게 좋지. 그렇게 나도 덩달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그 간단함은 그녀의 변화였다. 삶을 향한 열정, 누군가를 챙기고 돌보려는 마음, 그런 것들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다. 그녀는 점점 밥을 남겼다. 예전엔 깔끔하게 비우던 밥그릇이 이제는 늘 반쯤 남아있었다. 반찬도 손을 대지 않고 밀어놓는 날이 늘어갔다. 하루는 내가 물었다. 왜 밥을 안 먹어요? 그녀는 고개를 돌리며 짧게 말했다. 입맛이 없어. 그 짧은 대답 속에는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숨어 있었다. 단지 배가 고프지 않은 게 아니라 먹는 행위 자체가 점점 그녀에게는 불편하고 무의미한 일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병원에서 비슷한 환자를 여러 번 보았다. 그중 한 명, 박영애 씨라는 할머니가 기억난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음식을 준비해왔던 분이었다. 자식들이 모두 출가한 뒤에도 손주들을 위해 정성껏 밥상을 차리던 그 손이 어느 날 갑자기 멈추었다. 처음에는 가족들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나이 드셔서 입맛이 줄었나 봐. 요즘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하지만 그런 날이 계속되었다. 아침을 거르고 점심도 몇 숟가락만 뜨고 저녁은 그냥 물 한 잔으로 넘기는 날이 반복되었다. 결국 병원에 오셨을 때는 몸무게가 7kg 이상 줄어 있었고 근육량은 심각하게 저하된 상태였다. 그분은 조용히 말했다. 그냥 먹고 싶지가 않아요. 먹으면 체한 것 같고 소화도 안 되고 자꾸 목이 막히는 기분이에요. 그것은 단지 입맛의 문제가 아니었다. 소화기관 전체가 기능을 서서히 멈추고 있었던 것이다. 위장은 음식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았고 장은 움직임을 느리게 했다. 삼킴 기능마저 둔해지면서 식사라는 행위는 이제 그들에게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되어 있었다. 아내에게도 그런 변화가 있었다. 어느 날은 그녀가 밥을 먹다가 멈췄다. 수저를 들고 멍하니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며 그냥 수저를 내려놓았다. 목이 좀 답답하네. 나는 그때도 몰랐다. 단지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건 단순한 컨디션이 아니었다. 그녀의 몸이 조금씩 스스로를 정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식욕이 줄어든다는 건 단지 음식을 덜 먹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생명 유지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조차 희미해졌다는 신호다. 우리의 몸은 생존을 위해 먹는다. 먹는다는 행위는 단순한 섭취를 넘어 살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런데 그 행위가 멈춘다는 건 몸이 더 이상 싸우지 않겠다는 선언일지도 모른다. 나는 내 아내에게 그 사실을 너무 늦게야 깨달았다. 좀 먹어봐요. 왜 이렇게 밥을 남겨요? 잔소리처럼 던졌던 내 말들이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어리석고 가벼웠는지 모른다. 그녀는 억지로 먹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아니, 먹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억지로 먹게 해서는 안 된다. 밥 좀 먹어요. 라는 말은 때론 무겁게 들린다. 대신 같이 먹을까? 라고 말하자.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같은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식욕은 되살아날 수 있다. 둘째, 음식을 바꿔보자. 너무 자극적이거나 딱딱한 음식은 오히려 식욕을 떨어뜨린다.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예를 들면 미음, 죽, 계란찜 같은 음식으로 식단을 조정하자. 필요하다면 전문 영양사와 상담도 필요하다. 셋째, 음식 섭취 자체에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엔 삼킴장애, 즉 연하곤란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삼킴 기능이 저하되면 음식이 기도로 넘어갈 위험이 있다. 이는 질식이나 폐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아내는 어느 날 내게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랑 같이 밥 먹는 게 제일 좋았는데. 요즘은 그것도 좀 힘들어. 그 말을 나는 그냥 넘겼다. 몸 좀 회복되면 또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나는 또 하나의 신호를 놓쳤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녀는 이미 작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다. 음식을 통해, 말없는 거절을 통해 그녀는 나에게 이별의 언어를 남기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다. 요즘 부모님이 밥을 잘 안 드신다고 느껴진다면 그 이유가 정말 입맛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 혹은 피곤해서 그런가? 아니면 단순히 식욕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그 안에 숨겨진 신호가 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자. 식탁 위에 남겨진 밥그릇은 어쩌면 삶의 마지막 장을 준비하는 조용한 시작일지도 모른다. 나는 그것을 너무 늦게야 알았다. 아내가 처음으로 화장실에서 오래 머문 날, 나는 별 생각 없이 말했다. 괜찮아. 배탈 났어?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좀 불편해서. 그날은 그렇게 지나갔다. 그러나 그 이후로 그녀는 점점 화장실을 꺼려하게 되었다. 긴 시간이 지나도 나올 줄 몰랐고 어떤 날은 아예 가지 않았다. 나는 그때도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요즘 물을 덜 마셨나 보다. 섬유질이 부족했나? 나는 너무나 단순하게 이유를 설명하며 내 마음을 안심시켰다. 그러나 그건 단지 배변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몸이 노폐물을 배출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마저 지쳐가고 있다는 신호였다. 배설은 단순한 생리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거울이다. 신장과 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독소는 쌓이고 피로는 깊어지며 전신 상태는 빠르게 나빠진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변화를 너무 늦게 알아차린다는 것이다. 나는 한 환자를 떠올린다. 이름은 이정호 씨. 70대 중반의 조용한 어르신이었다. 평소 건강을 잘 챙기던 분으로 정기검진도 성실히 받았고 식습관도 좋았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진료실에서 조용히 말했다. 화장실에 가도 개운하지가 않아요. 소변도 자주 마렵고 변도 잘 안 나오고요. 초기 검진에서는 큰 이상이 없어 보였다. 그러나 증상이 지속되었고 추가 검사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신장 기능이 40% 이하로 떨어져 있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었고 겉보기에 큰 문제는 없어 보였지만 그의 몸은 내부에서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 순간이 아내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 그녀 역시 그렇게 말했었다. 요즘 소변 보는 게 좀 힘들어. 나는 웃으며 말했다. 나이 들면 다 그래. 나도 그래.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신체 기능의 중대한 변화였고 몸이 마지막 경고를 보내고 있던 순간이었다. 시간이 흐르며 아내는 점점 더 물을 멀리했다. 물을 마시면 또 화장실에 가야 하잖아. 배가 더부룩하다고 말했고 장시간 앉아있는 것도 불편해했다. 변비는 심해졌고 간혹가스가 찼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나는 그 모든 말을 들었지만 무심코 흘려보냈다. 사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화장실이라는 공간을 사적인 민감한 영역으로 여겨왔다. 그래서 가족 간에도 그 이야기를 쉽게 꺼내지 못한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문제다. 배설 기능은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정직한 신체 신호인데 우리는 그것을 민망함 속에 묻어버리고 만다. 아내는 자주 화장실에 들렀지만 소변을 본 후에도 개운하지 않다고 했다. 어떤 날은 종일 한 번도 화장실에 가지 않았고 어떤 날은 밤새 여러 번 일어났다. 그런 불규칙한 변화는 몸속 순환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다. 신장과 방광, 대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그 영향은 단순히 배설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전신피로, 면역력 저하, 감염 위험 증가로 이어진다. 나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에게 물어봤다. 소변색이 평소와 다른가요? 대부분은 대답하지 못했다.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정보인지 사람들은 모른다. 소변의 색이 탁해지고 냄새가 강해지고 대변의 상태가 지나치게 단단하거나 물러지면 그건 단순한 식습관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몸속 시스템 전체가 균형을 잃고 있다는 신호다. 아내의 마지막 몇 주는 특히나 조용했다. 먹는 양이 줄고 마시는 물도 줄어들며
몸의 순환은 멈춘 듯했다. 손발이 차가워지고 얼굴은 창백했다.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화장실에서 보낸 그 긴 시간들, 변기 앞에서 한숨 쉬던 그녀의 뒷모습, 그것이 바로 몸의 절망적인 메시지였다는 걸.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신호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수분 섭취다. 하루 6에서 8잔의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신장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노인들은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므로 시간을 정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식이섬유의 섭취다. 채소, 과일, 통곡물은 장의 연동 운동을 도와 변비를 예방한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장 운동은 자연스럽게 느려지므로 의도적으로 식단을 조정해야 한다. 세 번째는 몸을 움직이는 것이다. 앉아만 있으면 장도 함께 멈춘다. 가벼운 산책, 스트레칭, 방 안에서라도 몸을 틀고 배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만으로도 배설 기능은 좋아진다. 마지막으로 변화에 민감해져야 한다. 소변의 색, 냄새, 빈도, 대변의 형태, 주기, 느낌. 그것들을 매일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몸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이야기를 가족과 나누는 용기다. 요즘 화장실 가는 게 좀 이상해 라는 말이 결코 부끄러운 고백이 아니라 삶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 나는 아내의 조용한 고통을 너무 늦게야 알아버렸다. 이제 나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다. 화장실 앞에서 멈춰선 시간이 있다면 그것은 그냥 스쳐 지나가서는 안 되는 순간이다. 그 짧은 침묵 속에 몸은 마지막으로 말을 걸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을 들어야 한다. 아내가 처음으로 밥숟가락을 놓친 날을 나는 아직도 잊지 못한다. 점심 식사 중이었다. 나는 신문을 읽고 있었고 그녀는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다. 갑자기 딸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수저가 바닥에 떨어졌다. 나는 고개를 돌려 물었다. 괜찮아?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미끄러졌어. 그 말에 나는 아무 의심도 품지 않았다. 손에 기름이 묻었나, 혹은 일시적으로 집중을 못했나, 그저 그런 생각만 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그녀는 유난히 자주 물건을 놓치기 시작했다. 컵을 들다가 흘리고 바늘에 실을 꿰지 못했고 작은 단추 하나 채우는데 한참을 걸렸다. 그리고 나는 조금씩 눈치채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끝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몸이 나이 드는 것에는 익숙해져 있지만 감각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둔감하다. 손끝의 감각, 발끝의 반사, 눈과 귀, 그리고 뇌에서 내려보내는 신호들이 점점 느려진다는 사실을 쉽게 지나친다. 하지만 그 느림은 단순한 노화의 과정이 아니라 신경계가 천천히 기능을 잃어가는 전조다. 신경은 뇌와 몸을 연결하는 생명의 통로다. 이 통로가 막히면 아무리 건강한 심장과 튼튼한 근육을 가졌더라도 몸은 제 기능을 다할 수 없다. 손에 힘이 빠지고 다리의 감각이 줄어들며 몸의 균형은 점점 흐트러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끝은 대부분 아주 평범한 넘어짐으로 시작된다. 나는 그런 환자들을 많이 보았다. 걸을 때 자꾸 중심을 잃어요. 갑자기 다리가 말을 안 들어요. 그렇게 병원에 찾아온 노인들 중 많은 이들이 이미 신경계의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된 상태였다. 어떤 이는 넘어져 골절을 입고 다시는 혼자 걷지 못하게 되었다. 어떤 이는 뇌신경의 저하로 인해 일상적인 동작조차 잊어버렸다. 그중 한 사람, 윤종호 씨는 78배 나이에 넘어졌다. 마당을 걷다가 고양이를 피하려다 중심을 잃었다고 했다. 단순한 타박상일 줄 알았지만 고관절이 부러졌고 수술 후에도 회복이 쉽지 않았다. 그는 입원한 병실에서 이렇게 말했다. 예전에는 한 다리로도 섰는데 요즘은 그냥 서 있는 것도 겁이 납니다. 그의 두 손은 떨리고 있었고 말끝마다 피로가 묻어났다. 아내도 그랬다. 양말을 신으려다 균형을 잃고 주저앉은 날 나는 그제서야 심각함을 깨달았다. 단순한 실수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더 이상 명령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 손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다리가 생각보다 느리게 반응하는 것, 그것은 마음이 아닌 몸이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녀는 스스로도 당황해했다. 이상하게 손에 힘이 없어. 글씨를 쓰면 자꾸 삐뚤어져 작은 일상이 무너져가는 느낌이었다.
젓가락을 들던 손끝, 글씨를 쓰던 손목, 양말을 신던 발끝. 그것들이 조금씩 그녀를 떠나고 있었다. 나는 그제야 알았다. 그녀의 몸이 서서히 나를 떠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신호를 어떻게 인식해야 할까? 먼저 자주 물어보아야 한다. 요즘 손의 힘은 괜찮아요? 걸을 때 중심이 흐트러지지는 않으세요? 이런 질문이 때로는 귀찮게 들릴지 몰라도 신경계의 문제는 조기 발견이 생명을 지키는 열쇠가 된다. 다음으로는 간단한 반사 테스트를 자주 해보는 것이다. 무릎을 가볍게 쳤을 때 다리가 반응하는지, 손가락을 움켜쥐었다가 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발끝으로 균형을 잡을 수 있는지. 이런 작은 동작들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준다.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연습도 중요하다. 한 발로 서기, 눈을 감고 중심 잡기, 천천히 걷기 등의 활동은 신경계를 자극하고 기능을 늦게라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넘어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내 환경 정비도 필수다. 미끄러운 바닥, 문턱, 헐렁한 카페트 모두가 위험 요소가 된다. 아내는 쓰러진 이후로 다시는 예전처럼 걷지 못했다. 병원에서는 뼈에 큰 이상은 없다고 했지만 그날 이후 그녀는 점점 더 위기소침해졌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아무것도 못하겠어. 나는 그런 그녀를 붙잡고 싶었지만 이미 신호는 한참 전부터 시작되고 있었고 나는 그걸 놓쳤다. 손끝에서 시작된 미세한 떨림, 문고리를 돌릴 때의 불안정함, 머리핀을 꽂을 때의 어려움. 그것들이 모두 신호였다. 하지만 나는 그저 불편함으로만 여겼고 나이 탓이라며 넘겨버렸다. 이제 당신에게 말하고 싶다. 요즘 부모님의 걸음걸이가 달라졌다면, 손놀림이 느려졌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침묵의 경고일지 모른다. 그리고 그 경고를 무시한다면 어느 날 문득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 앞에서 넘어진 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는다. 너무 늦게 후회한다. 하지만 아직 당신에겐 시간이 있다. 아내는 마지막까지 내 손을 잡았다. 그 손끝의 힘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나는 너무 늦게서야 느꼈다.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하겠다. 삶이 꺼지기 직전, 숨이 짧아지고 손발이 얼어붙는 순간에 대해. 그날도 아내는 늘 그렇듯 조용히 소파에 앉아 있었다. 밖은 햇살이 좋았고 창문 사이로 봄바람이 들이쳤다. 나는 아내에게 말했다. 산책 나갈까? 바람도 좋은데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좀 숨이 가빠. 그냥 쉬고 싶어. 그녀의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다. 전에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 산책을 좋아하던 사람, 걷는 것을 즐기던 사람이었다. 숨이 가쁘다. 그 말은 단순한 컨디션 저하가 아니라 무언가 내면에서 이상이 생기고 있다는 신호였다. 그날 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상하게도 차가웠다. 따뜻한 방 아닌데도 그녀의 손끝은 얼음처럼 식어 있었다. 발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전기장판이 약했나, 이불이 얇았나 생각했다. 그러나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녀의 손은 따뜻해지지 않았다. 심장은 온몸으로 피를 내보내는 펌프다. 하지만 그 펌프가 약해지면 가장 먼저 혈류 공급이 줄어드는 곳은 말초 부위, 즉 손과 발이다. 손과 발이 차가워진다는 것은 단순히 외부 온도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심장이 더 이상 온몸을 충분히 돌볼 수 없다는 말 없는 경고다. 나는 병원에서 그런 환자들을 여러 보았다. 요즘 손발이 너무 차요. 조금만 걸어도 숨이 가빠요. 그들은 하나같이 심혈관계 문제를 안고 있었다. 폐의 기능이 저하되어 산소를 충분히 들이마시지 못하고 심장의 박동이 약해져 피를 효과적으로 내보내지 못하는 상태였다. 그중 한 명, 최석진 씨는 75세였다. 계단 몇 칸을 오르다가 숨이 찬다고 병원에 왔다. 가족들은 그 말을 듣고도 운동 부족이지요 라고 넘겼다. 그러나 검진 결과는 심각했다. 심장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었고 폐활량도 정상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 만약 더 늦게 병원을 찾았다면 급성 심부전으로 갑작스럽게 쓰러졌을지도 모를 상황이었다. 아내도 그랬다. 침대에 누워 책을 읽다가 갑자기 책을 내려놓고 조용히 숨을 골랐다. 이상하게 요즘은 가만히 있어도 숨이 차.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냥 피곤한 거야. 내일 좀 쉬면 나아질 거야. 그러나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몸이 더 이상 산소를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절박한 신호였다. 그녀는 더 이상 오래 걷지 못했다.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도 길어졌고 계단을 오르는 것은 무리였다. 손끝은 점점 더 차가워졌고 피부는 희미하게 푸르스름해졌다. 나는 이제서야 위기를 느꼈다. 병원으로 데려가자고 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좀 쉬면 나아질 것 같아. 그녀의 말 속에는 이미 체념이 섞여 있었다. 우리는 언제나 그 말을 믿는다. 좀 쉬면 나아질 거야.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러나 몸은 그렇게 회복되지 않는다. 회복이 아닌 퇴화의 길로 접어든 몸은 점점 더 많은 기능을 포기하기 시작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것은 호흡과 순환이다. 숨이 찬다는 것은 단순히 운동 부족의 문제가 아니다. 심장은 더 이상 강하게 박동하지 못하고 폐는 산소를 들이마시는 능력을 잃어간다. 결과적으로 혈액은 말초까지 닿지 못하고 손과 발은 식으며 뇌는 어지러움을 느끼고 몸 전체가 무기력해진다. 나는 늦게서야 그런 사실을 인정했다. 그리고 그제야 조치를 취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고 순환계 기능을 살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지쳐가고 있었고 폐는 예전만큼의 힘을 내지 못했다. 우리는 산소기계를 준비했고 침실에는 항상 따뜻한 담요를 준비했다. 그러나 그녀의 손끝은 다시는 따뜻해지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 날 내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 당신 손은 참 따뜻하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은 아마도 작별의 인사였을 것이다. 내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를 마지막으로 느끼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호흡을 관찰하는 것이다. 평소보다 숨이 가쁘거나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찬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순한 컨디션 저하로 넘기지 말자. 다음으로는 손발의 체온을 확인하는 습관이다. 특히 따뜻한 환경에서도 손발이 지속적으로 차갑다면 순환계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지체 없이 전문의를 찾아야 한다. 또한 심폐기능을 지키는 생활 습관도 중요하다. 깊고 느린 호흡을 의식적으로 반복하고 꾸준한 가벼운 운동 걷기, 팔 돌리기, 스트레칭 등을 통해 혈액순환을 돕는 것이 필요하다. 음식 역시 중요하다. 철분과 오메가-3, 비타민 B군이 풍부한 식단은 심장과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나는 아내의 손끝이 차가워질 때까지 기다렸다. 숨이 짧아지고 목소리가 가늘어질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너무 늦게야 움직였고 그 대가는 평생의 후회가 되었다. 당신은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 숨이 가빠지고 손끝이 차가워질 때 그것은 몸이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말을 거는 순간이다. 그 말을 꼭 들어주기를 바란다. 아내의 마지막 겨울은 유난히 조용했다. 햇살이 따뜻한 날에도 바람이 포근하게 스쳐가는 날에도 그녀는 창가에 앉아 말없이 밖을 바라보기만 했다. 나는 그 옆에 앉아 신문을 읽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침묵이 편안하다고 느꼈다. 그러나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 침묵은 편안함이 아니라 작별의 준비였다. 나는 모든 신호를 놓쳤다. 아니, 알면서도 외면했다고 말하는 편이 더 정확할 것이다. 눈을 뜨기 힘들다던 그 말, 입맛이 없다는 한마디, 화장실에서 한참을 머물던 모습, 손에서 자꾸 물건이 떨어지던 날들, 그리고 점점 가빠지던 그녀의 숨소리. 나는 모두 듣고, 보고, 느꼈다. 하지만 그것들을 일상적인 일이라며 스스로를 속였다. 왜일까? 나는 왜 그토록 많은 신호들 앞에서 눈을 감았던 걸까? 그 이유를 생각해본다. 아마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녀가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나와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나는 이미 상실을 준비해야 했고 그 준비가 두려웠던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의 약해지는 모습을 직면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
우리는 종종 그들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부정한다. 그 부정은 일종의 방어 기제다. 현실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일부러 외면한다. 그러나 그 외면의 대가는 너무도 크다. 마지막을 함께하지 못한 사람만이 느끼는 깊은 후회. 나는 지금 그 무게 속에서 살아간다. 나는 의사였다. 누군가의 변화, 증상, 외후를 가장 먼저 알아차리고 가장 먼저 조치할 수 있는 사람. 하지만 내 아내 앞에서는 그 모든 지식과 경험이 무용지물이었다. 그녀는 매일 조용히 나를 불렀고 나는 매일 그 부름을 놓쳤다. 병원에서 수없이 들었던 말이 있다.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그 말은 언제 들어도 가슴을 친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 말을 스스로에게 되뇌고 있다. 내가 조금만 더 민감했더라면,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였더라면. 우리는 언제나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내일 다시 이야기하면 되겠지. 다음 주에 병원 데려가면 되겠지. 오늘은 바쁘니까 다음에 얘기하자. 그렇게 우리는 시간을 흘려보내고 기회도 함께 흘러간다. 그리고 마지막이 왔을 때야 후회한다. 왜 그때 그 말을 듣지 않았을까? 왜 그 눈빛을 외면했을까? 왜 그 손을 잡지 않았을까? 아내의 마지막 한 달은 내내 고요했다. 나는 그제야 겨우 그녀의 곁에 머물렀다. 아침이면 그녀의 손을 잡고 낮에는 함께 창밖을 바라보며 저녁엔 짧은 대화를 나눴다. 오늘 기분은 어때? 조금 괜찮아. 그 짧은 대화 속에서 나는 세상의 어떤 진단서보다 더 명확한 신호를 읽을 수 있었다. 삶이 끝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는 것.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전조 증상은 누구에게나 온다. 그리고 그 신호는 결코 갑작스럽지 않다. 오히려 너무나도 조용하게 일상 속에 스며들어 다가온다. 그래서 우리가 놓친다. 너무 평범해서, 너무 익숙해서, 너무 아파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두려움을 인정해야 한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부정하는 순간 우리는 그들의 목소리를 놓치게 된다.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은 때때로 그 어떤 위로보다 잔인할 수 있다. 때로는 어디가 불편해? 라고 묻는 것이 더 깊은 사랑의 표현이 된다. 둘째, 작은 변화를 기록하자. 기상시간, 식사량, 표정, 걸음걸이, 말수. 아주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중요한 신호들이 숨어 있다. 가족이 함께 그 변화를 공유하고 함께 반응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든다. 셋째, 몸의 언어에 귀를 기울이자. 사람은 말로만 이야기하지 않는다. 때로는 침묵이 더 큰 메시지다. 말이 줄고 움직임이 느려지고 눈빛이 멍해지고 자주 누워있게 될 때 그것은 몸이 보내는 언어다. 그 언어를 해석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넷째, 사랑을 말로 표현하자. 당신이 있어서 고마워. 오늘 하루도 함께여서 기뻐. 그 단순한 말들이 누군가의 생에 마지막 온기를 불어넣는 힘이 된다. 우리는 너무 많은 감정을 속으로 삼킨 채 살아간다. 그러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말하지 않은 감정은 모두 후회로 남는다. 나는 아내에게 더 많이 말하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스럽다. 더 많이 안아주지 못했고 더 자주 바라보지 못했다. 그녀는 늘 내 옆에 있었지만 나는 늘 세상을 향해 바쁘게 걸어갔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나를 두고 조용히 걸음을 멈췄다. 이제 나는 멈춰선 그 자리에 서 있다. 그리고 당신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다. 제발 늦지 않게 그들의 신호를 들어달라. 당신이 듣지 못한 그 한마디가 언젠가 가장 아프게 떠오를지도 모른다. 다음은 아내의 마지막 날에 관한 이야기다. 내가 놓쳐버린 마지막 인사, 그리고 그녀가 남긴 조용한 유언에 대해. 그날 아침, 유난히 햇살이 좋았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빛이 방 안가득 퍼졌고 바람은 부드럽게 커튼을 흔들었다. 나는 느지막이 눈을 떴고 조용히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침대에 누운 채 눈을 감고 있었다. 숨결은 아주 고요하고 가늘었다. 마치 깊은 꿈을 꾸는 듯한 표정이었다. 나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손끝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차가움 속에서도 익숙한 온기가 느껴졌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그렇게 한참을 누워 있었다.
평소 같으면 아내는 먼저 일어나 커피를 내렸을 것이다. 그리고 여보, 오늘은 뭐 먹고 싶어요? 라며 웃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은 아무 말도 없었다. 나는 어딘가 불안했다. 이유 없는 두근거림이 있었다. 그녀의 호흡은 일정했지만 너무도 조용했고 깊었다. 마치 너무 멀리 가 있는 사람처럼. 나는 일어나 그녀를 다시 한번 불렀다. 여보, 그녀는 아주 미세하게 눈을 떴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당신이네. 그 말이 마지막이었다. 그날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식사도, 약도, 책도,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다. 나는 처음으로 그 모든 신호들이 하나의 그림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무기력, 식욕 저하, 배설의 어려움, 손끝의 떨림, 차가운 피부, 짧은 숨결. 그 모든 것이 오늘을 예고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병원에 전화를 걸까 망설였다. 하지만 그녀는 손을 가볍게 흔들며 말했다. 괜찮아. 여기 있으면 돼. 그녀는 알고 있었다. 오늘이 그날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는 그제야 비로소 받아들일 준비를 시작했다. 점심 무렵 나는 그녀의 머리맡에 앉아 손을 매만졌다. 조용히 이마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지금까지 고마웠어요. 그녀는 아무 대답 없이 눈을 감고 있었다. 나는 다시 말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 말에 그녀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다. 미소였다. 마지막 미소였다. 그날 오후 햇살은 창문을 넘어서 방 안 깊숙이 들어왔다. 커튼 사이로 바람이 한번 흔들렸고 그 바람이 아내의 머리카락을 살짝 스쳤다. 나는 그녀의 숨결을 느끼려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리고 아주 짧고 마지막인 그 숨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그렇게 조용히 아무런 고통도 불안도 없이 나를 떠났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그녀의 손을 꼭 쥐고 아무 말 없이 그저 울었다. 너무 늦게 알아차린 신호들, 너무 늦게 건넨 말들, 너무 늦게 한 고백들. 그 모든 것이 내 가슴을 죄어왔다. 나는 의사였다. 생명을 지키는 일을 평생 해왔다. 그런데 정작 가장 지키고 싶던 한 사람을 나는 잃었다. 그날 밤 나는 그녀의 옷장을 열었다. 그녀가 자주 입던 옷, 정성스럽게 개켜놓은 스웨터, 그녀의 손때가 묻은 일기장. 그리고 일기장 속에서 작은 메모를 발견했다. 날짜는 그녀가 처음 식사를 남긴 날과 같았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요즘 들어 자꾸 지치는 느낌이다.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다. 괜히 걱정할까봐. 하지만 나도 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이제 내 마음도 조금씩 준비하고 있다. 나는 그 글을 읽고 눈을 감았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녀가 준비하는 그 모든 시간을 옆에서 흘려보냈다. 그게 가장 아팠다. 그녀가 나를 걱정해서 말을 아꼈다는 것이, 그리고 나는 그 걱정조차 모른 채 안심하고 있었다는 것이. 아내의 장례는 소박하게 치렀다. 가까운 가족들과 오랜 친구들, 그리고 병원의 동료 몇 명이 함께했다. 그날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는 수천 명의 환자들의 마지막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마지막 순간에는 손을 잡아주며 작별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의 마지막은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후 나는 아내가 남긴 물건들을 하나하나 정리했다. 그녀의 메모, 사진, 책, 옷, 그리고 부엌의 찻잔 하나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흔적이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그녀는 떠났는데 집 안 곳곳에 그녀의 숨결이 살아있는 것 같았다. 아니, 어쩌면 그녀는 그 모든 신호들로 나에게 계속 말을 걸고 있었던 것 같다. 나는 매일 아침 그녀가 쓰던 찻잔에 커피를 따른다. 그리고 창가에 앉아 그녀가 좋아하던 음악을 틀고 조용히 그녀를 떠올린다. 그 시간이 되면 나는 말한다. 오늘은 잘 들을게요. 당신이 내게 남긴 모든 신호 모두 기억할게요. 그녀는 내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삶은 언젠가 끝나지만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는 것. 이제 나는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려 한다. 나처럼 뒤늦게 후회하지 않도록.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신호를 놓치지 않도록. 다음 장에서는 내가 이 경험을 통해 깨달은 교훈과 당신에게 드리고 싶은 간절한 부탁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아내가 떠난 후 나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난다. 그녀가 생전에 하던 대로 부엌에 나가 커피를 내리고 창문을 연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 찻잔을 감싸는 온기, 아무도 없는 식탁. 모든 것이 여전한 듯하면서도 모든 것이 사라졌다. 그녀가 떠난 자리는 너무도 컸다. 단순히 물리적인 부재가 아니었다. 내 삶의 구조, 내 존재의 중심이 함께 사라진 느낌이었다. 그녀가 없는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고, 그녀가 없는 하루는 그저 시간이 흘러가는 감옥 같았다. 나는 매일 그녀를 떠올린다. 그리고 매일 자문한다.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아차렸더라면 수많은 순간들이 머릿속을 맴돈다. 그녀가 처음으로 밥을 남겼던 날, 화장실 앞에서 한참을 머물던 그 새벽, 수저를 놓친 그 정오, 산책을 거절하던 마지막 봄날. 나는 그 모든 장면 앞에서 망설였고, 외면했고, 침묵했다. 이제 나는 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떠나지 않는다. 그들은 천천히, 아주 조용히, 말없이 신호를 보낸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신호가 너무 작아서, 너무 익숙해서, 혹은 너무 아파서 외면한다. 하지만 그 신호들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두 번 다시 기회를 갖지 못한다. 나는 그것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아내는 내게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었다. 말로, 표정으로, 행동으로, 침묵으로. 하지만 나는 매번 괜찮겠지라고 넘겼다. 그 괜찮겠지라는 말이 결국 그녀를 지키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제 나는 후회의 끝에 서 있다. 그리고 그 끝에서 깨달았다. 이 후회를 나 혼자 안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것. 누군가가 이야기를 통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다면 아내의 마지막이 완전히 헛되지 않다는 것.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이 말을 전하려 한다. 당신이 만약 사랑하는 이와 함께 살고 있다면 그들의 작은 변화에 귀를 기울여 달라. 그들이 피곤하다고 말할 때 그 피곤함 속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살펴보라. 그들이 식사를 남길 때 그 식욕 부진이 단순한 기분 때문인지 확인해보라. 그들이 자주 화장실에 가거나 혹은 가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함께 고민해보라. 손끝에 힘이 빠지고 발걸음이 흔들릴 때 단순히 나이 탓이라 말하지 말고 병원을 찾자. 숨이 가빠지고 손발이 차가워질 때 그 몸의 언어를 외면하지 말자. 몸은 말하고 있다. 항상, 끊임없이, 조용히. 문제는 우리가 듣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는 너무 늦게 들었다. 너무 늦게 깨달았고, 너무 늦게 움직였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남긴다. 누군가가 내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사랑을 지킬 수 있다면 나는 조금은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죽는다. 하지만 그 죽음이 고통스럽고 외로운 이별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건 남은 이들의 몫이다. 나는 아내의 손을 너무 늦게 잡았다. 당신은 제때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 죽음은 예고 없이 오지 않는다. 오히려 너무도 정직하게, 너무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일상이라는 이름으로 묻어버릴 뿐이다. 그리고 결국 일상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신호들이 숨어 있었는지 비로소 깨닫는다. 나는 이제 아내를 다시 만날 수 없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통해 배운 것을 기억한다. 그리고 그 기억을 당신과 나눈다. 지금 이 순간이 누군가에겐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것. 그러니 미루지 말자. 내일 말해야지. 다음 주에 병원 데려가야지. 그런 생각이 당신의 후회를 만들지 않도록. 지금, 바로 지금. 손을 잡고, 눈을 바라보고, 말을 건네자. 요즘 어디 불편한 데 없어? 혹시 요즘 많이 피곤해? 밤맛은 어때? 같이 병원 한번 가볼까? 그 질문 하나가 생명을 지킬 수도 있다. 내가 그랬듯 침묵이 가장 무서운 신호라는 걸 잊지 말자. 이제 나는 아내의 마지막을 이야기했다. 다음 장에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5가지 생명의 경고를 정리하고
그 신호를 마주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한다.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듣는 것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일이다. 이제 나는 당신과 함께 긴 이야기를 걸어왔다. 내 아내의 마지막을 통해 나는 너무 늦게 알게 된 5가지 신호를 마주했고 그것들을 지금 당신에게 전해왔다. 이제 그 5가지 신호를 다시 정리하고자 한다. 단지 반복이 아니라 기억과 실천을 위한 정리다. 당신의 마음속 어딘가에 이 신호들이 남아 언젠가 사랑하는 이의 작은 변화를 알아차리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첫째, 의욕의 저하.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말이 늘어난다. 말수가 줄고 눈빛에서 생기가 사라진다. 이는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삶의 리듬이 끊기고 있다는 신호다. 둘째, 식욕의 상실. 입맛이 없다고 말하거나 식탁 앞에 앉아도 숟가락을 들지 않는다. 부드러운 음식조차 넘기기 힘들어하고 음식의 향이나 맛에 반응하지 않는다. 이는 소화 기능이 서서히 정지해 가고 있다는 신호다. 셋째, 배설의 변화. 소변을 자주 보거나 너무 드물게 보며 색이나 냄새가 달라진다. 변비가 심해지고 가스가 차며 복부 팽만감을 자주 호소한다. 이는 몸 안에 노폐물이 배출되지 않고 있다는 심각한 신호다. 넷째, 신경 기능의 저하. 손끝에 힘이 빠지고 물건을 자주 놓치며 글씨가 삐뚤어지고 걷는 도중 중심을 잃는다. 무릎 반사나 손가락 운동에 이상이 생긴다. 이는 뇌와 몸을 잇는 통로가 느려지고 있다는 경고다. 다섯째, 심폐기능과 혈액순환의 저하.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손발이 평소보다 차가워진다. 피부색이 푸르스름해지고 몸 전체에 무기력감이 퍼진다. 이는 심장과 폐가 더 이상 충분한 산소와 혈액을 공급하지 못한다는 신호다. 이 5가지는 각각 따로 존재하는 듯하지만 사실은 모두 연결되어 있다. 하나의 기능이 약해지면 다른 기능들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그 연쇄는 결국 생명의 끝을 향해 흘러간다. 그러나 우리는 이 흐름을 멈추거나 늦출 수 있다. 그 방법은 복잡하지 않다. 의학적 전문 지식보다 중요한 건 관심과 일상적인 실천이다. 먼저 관찰하라. 사랑하는 사람의 하루를 주의 깊게 바라보라. 눈빛, 말투, 걸음걸이, 식사량, 수면 시간, 모든 것들이 몸의 메시지다. 그 메시지를 매일같이 읽는 사람이 바로 가장 가까운 가족이다. 둘째, 기록하라. 변화가 느껴진다면 그것을 기억에만 맡기지 말고 적어두자. 일기처럼, 메모처럼. 오늘은 몇 시에 일어났는지, 식사는 얼마나 했는지, 화장실에 몇 번 갔는지. 그런 기록은 병원에 갔을 때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된다. 셋째, 함께하라. 혼자 두지 말자. 산책도, 식사도, 병원 진료도 함께하자.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더 빨리 변화를 느낄 수 있고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넷째, 말을 건네라. 불편한 걸 숨기는 사람도 있다. 괜히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아프다는 말을 삼킨다. 그래서 먼저 다가가야 한다. 괜찮아? 요즘 어디 불편해? 그런 말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꿀 수 있다. 다섯째, 미루지 말라. 내일 하자. 다음에 가자. 그렇게 미루는 사이 신호는 점점 짙어지고 기회는 줄어든다. 지금 느껴지는 작은 이상이 내일은 큰 위기로 변할 수 있다. 나는 내 아내를 잃고서야 이 모든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지금은 그 깨달음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있다. 그녀의 마지막은 나에게 질문을 남겼다. 당신은 이제부터 어떻게 살겠습니까? 나는 그 질문에 답하고 싶었다. 나는 이제 당신처럼 떠나는 사람들의 신호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조용히 말하는 목소리를 대신 전하겠습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겠다.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당신이 누군가의 표정을 조금 더 오래 바라본다면, 그 손을 조금 더 자주 잡아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이야기는 의미가 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오지만 그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하느냐는 선택할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마지막 순간이 고통이 아니라 따뜻한 이별이 되기를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사랑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기를. 그리고 당신 역시 언젠가 그 신호를 보낼 날이 왔을 때 누군가가 당신의 침묵 속 목소리를 들어주기를. 나는 이제 매일 아침 그녀가 쓰던 찻잔에 커피를 따르며 생각한다. 그녀가 내게 남긴 신호들, 그녀가 보여준 사랑의 방식, 그리고 내가 전하지 못한 마지막 한마디. 당신을 사랑합니다. 늦어서 미안해요. 하지만 이제 당신 덕분에 누군가는 더 오래 사랑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